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초 4% 정도로서 예상돼 있었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7%를 넘보는 상황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4%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어두운 그림자도 한쪽에서는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가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일시적일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인플레율이 4%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태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경제와 인플레 전망을 두 분을 모시고 한번 같이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인플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망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도이치뱅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시한폭탄을 깔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앨런 재무장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 번째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플레 계속 국면으로서 넘어갈까요? 아까 우리 앵커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인플레하고 금리를 예.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예. 분리해서 봐야 되고 지금 옐런이 이야기하는 금리는 예. 이건 인플레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염두에 두고 일단 인플레를 이야기하자면 예. 지금 인플레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작년에 굉장히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바람에 생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기저효과인지 아니면 실제 인플레인지 지금 혼동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을 포함해서 연방은행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만 뿌린 게 아니고 사실은 금융위기서부터 한 십몇 년째 계속 뿌려왔었던 거란 13년째 말이죠.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면 결국은 물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어떤 통화의 우려가 하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가 급격하게 지금 이제 백신 보급을 통해서 이제 사라지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막 섞여 있어서 그런데 저는 지금 언론에서 아까 도이치 은행도 굉장히 좀 자극적인 센세이션한 말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시한폭탄을 깔고 있다. 전 좀 심한 말이라고 봅니다. 심한 말이라고 보고 이게 인플레가 마치 8% 9% 1970년대 같이 갈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건 과도한 전 공포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2% 목표는 무너진다. 2% 목표는 무너지는데 그거보다는 높다. 이게 3%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게 4% 넘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일단 2% 목표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2% 목표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중앙은행들은 그동안 돈을 뿌리던 것을 줄일 것이다. 그러면서 통화량을 줄여나갈 것인데 이걸 순식간에 줄여나가지는 못할 테니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 우려는 확실히 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고도 인플레는 확실히 왔는데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급격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리 통화량의 어떤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 이것이 내 주식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인플레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이 온다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갔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이미 피크점을 지나서. 왜냐하면 2분기가 정점으로 해서 기저효과가 이제 마이너스가 좀 이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도 이제 3분기부터는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가장 이제 원인으로 따지는데 공급 병목이거든요. 지금 원자재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과거에 뭐 19세기 말에 그 산업화라든가 2차 대전 그리고 또 오일 쇼크 이럴 때는 진짜 구조적으로 와버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일시적인 팬데믹으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게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우리 옆에 바로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가 아까 신세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 4% 가지만 예. 진짜로 일시적일 수가 있고요. 자, 물가라는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러려면은 일단 제조업에서 물가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제조업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의 성격상 비대면 서비스업에서 지금 물가가 올라줘야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직격적으로 가는데 예. 거기에는 지금 원자재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난 뭐 한 10여 년, 뭐 20년 가까이 우리가 산업 생산에서 효율화를 무지무지하게 달성한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온다보다 인플레이션이 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뭐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첨가하면 과거 한 3, 40년 우리 한국과 미국을 보면 예. 항상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하고 우리의 인플레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미국이 물가가 뭐 2% 갔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는 4%, 5%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미 인플레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보는 사람인데 예. 우리 이 최고문 말씀처럼 설사 미국이 뭐 인플레를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한국의 인플레가 지나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예. 한국은 여러 가지 자원 문제도 있고 그런 어떤 외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물가가 안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그 수입 물가를 차원에서 봤을 때 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래서 한국 물가하고 미국 물가를 같은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 그걸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일단 종합하게 되면 약간의 변동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아무튼 어느 정도의 인플레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인플레를 만들고 있는 요인 중에서 또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인데요. 고문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그 방송을 할 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WTI까지 이제 7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완전히 70달러를 넘은 상태고요. 그렇죠. 기타 다른 원자재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초서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 원자재에 지금 슈퍼 사이클이 왔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그렇죠. 우리가 2008년도, 2010년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슈퍼 사이클이 되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뭐 진짜 산업화라든가 2차 대전 이후 오일 쇼크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인데 사실상으로 우리가 보면 구조적인 변화는 지금 아니다고 보지고요.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중국이 전 세계에 지금 뭐 생산 기지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중국이 생산을 조금 줄이고 있어요. 중국의 PMI 지금 뭐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떠한 약간의 수요 공급의 이현상 뭐 불균형에 따라서 지금 이 생산이 조금 지체되는 부분들이 물가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유가 때문에 지금 우리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미국이 한 방을 갖고 있죠. 셰일 오일 지금 뭐 재생산하기 시작하면 예. 뭐 특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솔루션이 있는 뭐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딱 하나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으면 자 이렇게 인플레가 걱정이 되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사실 자금이 확 빠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현재 미국도의 실질 금리를 보면 명목금리에서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빼는 그거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과도합니다. 사실 풀린 돈의 역습이라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지금 풀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전체 생산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도한 인플레이션, 특히 일본이었던 86년, 87년도, 미국의 2002년도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은 그렇게 예.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나가는 파고다라고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두 가지인데요. 유가가 지금 70불이라고 난리인데 예. 사실 작년에는 한때 마이너스까지 갔었기 예, 그렇죠.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갔죠.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라고 보지만 예. 2008년도 최고치가 140달러 가까웠거든요. 예. 그리고 한 20년을 놓고 보면은 유가는 확실히 떨어져요. 예. 유가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70불에서 배럴당 70불에서 이게 80, 90, 100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 여러 가지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스라든지 감안해 볼 때 저는 오히려 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서 예. 지금 현재 70%는 과도하게 올랐는 면이 있다는 예.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그 농산물 원면이라든지 그런 대두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무섭게 올라가는 광물이 구리더라고요. 예, 예. 따라서 구리는 또 우리가 아픈 여러 가지로 투기의 상처를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과거에도. 그렇죠. 나는 그래서 지금 상품이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년에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를 전부 재고에서 해결하면서 예. 이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빠졌어요. 예. 그 빠진 것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저는 큰 문제가 아니고 예. 물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진짜 겁나는 것은 인건비다. 아, 인건비. 인건비인데 예. 지금 인건비가 미국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의 모든 어떤 원인이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광물이든 농산물이든 원유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상당 부분이 작년 기저 효과에 따르는 어떤 그런 반등 부분이 있고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의 실질 성장이 얼마만큼 코로나 충격을 커버하고 남느냐. 저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예. 될 것 같은데 예. 2%는 확실히 무너질 거예요. 예. 네. 2%는 넘어갈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유가는 지금 정도가 피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테이퍼링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FOMC의 회의록 결과 발표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달 15일, 16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번에는 뭔가 보다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먼저 교수님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올지,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국내 경제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여태껏 연준의 위원이 지금 6명인데요. 한 예. 명이 결혼인데 이분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인플레 걱정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통계 4월 달 나오는 거, 또 그다음에 며칠 뒤에 나올 5월 달 통계는 다 기저효과다. 예, 다 기저효과다. 그리고 코로나 일어난 일시적인 병목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이라고 그거를 예. 사실 이번 달에 물가 통계는 오히려 4월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커요. 예. 왜? 기저효과가 작년에 이 5월이 예, 가장 4월보다 더 가장 심했었어요. 심했을 때니까. 그래 놓고 보면은 이번 달에 물가 통계가 나오더라도 6명의 연준 위원이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얼굴 붉힐 사람은 전 한 명도 없다. 예, 제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문제는 FOMC의 지금 구성원이 그 사람 말고 또 5명의 연방은행 총재 출신들 중에 들어오는 5명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은
상당히 포텐셜 매파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은행 출신이거든요. 예. 은행은 금리가 좀 높아야. 예, 그래야 그래 예대차.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줄기차게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 현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보스턴의 로젠그렌이라는 사람인데 문제는 옐런이에요. 예. 옐런은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으로 가 있지만 사실상 옐런이 상당히 많은 그 연준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는 데모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밖에서 계속해서 뭐 금리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저는 금년 가기 전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하면 국채를 우리가 한 달에 얼마만큼 사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저는 이번 달에는 그 이야기를 예를 들면 지금 월 1,200억 달러인데 이거를 저는 손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테이퍼링 이야기는 과거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테이퍼링은 조만간 된다. 예. 지금 1,200억에서 아마 1,000억, 예. 어쩌면 800억으로 이번 달은 아니지만 그 다음 회의가 아마 7월에 있을 텐데 예. 7월 그리고 9월 넘어가는데 7월,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는 저는 적어도 한 1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줄 가능성이 크고 예.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해서 계속해서 2% 넘어가면 예. 자기네들도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연말쯤 해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 올리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아주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 임기가 금년 예. 말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연준의 의장도 바뀌고 구성원도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그 임기가 연장이 안 되면요. 예, 그렇죠. 이것도 다 옷 벗고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7명 중에서 결혼이 2명. 예. 또 어쩌면 클로리다라는 지금 부의장이 이게 이제 파월의 오른팔이었거든요. 예. 공화당이고. 예, 예, 예. 그래서 금년 또 말에는 교체. 교체. 그러니까 자기가 옷 벗고 나갈 사람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요. 민주당이 6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오로지 그 제롬 파월이 공화당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그 출신들이 다 옷 벗고 4명이나 나갔거든요. 예. 저는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어떤 그런 연준위원회 구성 변화가 있으면서 그걸 이제 그 친앨런파, 친금리 현상파, 친매파 중심으로 바뀌면서 서서히 이제 장기 금리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리하면 테이퍼링이 이번 달은 없을지 모른다. 예. 그러나 6월이나 7월이나 9월에는 테이퍼링을 1,200억 달러에서 1,000억, 800억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발표를 일단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예. 그렇게 보십니다. 교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이 테이퍼링이 내년 뭐 한 1분기 정도부터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얘기들을 하는데 교수님 상당히 좀 일찍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연말에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 그 연준 수뇌부가 교체되는 그 과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과거에도 보면 전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의장이 바뀌고 그럴 때 전임 의장이 그러니까 바뀌어 나가는 의장이 그 다음 후임자가 정책을 피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굉장히 타이트한 정책을 피고 나가는 것이 거의 전례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에 한 번 정도 관심을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이퍼링하고 영향에 대해서는. 옐런 입장에서 보면요. 옐런이 1913년부터 금기 사항으로 된 재무장관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지금 깨고 있어요. 예, 100년 그렇죠. 된 전통을 지금 깨고 있는 것들은 옐런이 치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옐런의 지금 목표는 뭐 금리보다도 지금 고용 창출이거든요. 예. 고용 창출인데 지금 페드하고 연방은행하고 지금 옐런하고 이 목표치가 좀 다릅니다. 예. 페드는 2023년이고 옐런은 2022년에 이거를 완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 통화 정책이 한 1년 전부터는 이것이 그 박자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번 FOMC에서는 뭐가 하면 베이지북 들고 가죠. 소비자 물가 들어가죠. 고용지표 들고 가서 여기서 테이퍼링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조금 한두 달 늦은 잭슨홀 미팅 가서
전 세계 은행장들 놓고서 또 다 왔을 때 이 전체 흐름을 조금 서로 공유를 한 후에 이것을 9월 달에 또는 뭐 그 다음 때 가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신 교수님하고 하나 일치하는 건 금리 인상 있으면 오래 한다. 예. 왜냐하면 내년으로 가면요. 내년 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까지 섞으면 한다 그러면 연말에 금리 인상은 일단 해놓고 자락은 잭슨홀에서 더 많이 깔아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모님께서는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표준적인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시점을 그때 아마 정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께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에 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끝난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간 내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빨리 될 거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3분기 중반 내지 후반 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 대선이 있는데 대선 전에 금리 인상한 적이 없고요. 예. 내년 또 대선 가고 그 시기에 즈음해서 사실 이주열 총재 임기도 끝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하고만 비교한다면 한국이 먼저 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지금 뭐 한국의 이제 GDP 마이너스 갭이 이제 뭐 사실 한국은 연말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 회복에 대해서 다 들어오고요. 또 우리는 미국처럼 장기 금리물로 이렇게 시장을 뭐 제압하거나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경기가 과열되는 모습만 본다면은 그대로 가야 되고요.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평균 물가제 지금 못 하고 있고 우리는 2%라는데 그냥 완전히 지금 뭐 경직돼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국보다는 고용 지표 회복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선제적으로라도 지금 미국보다는 빠르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연말 뭐 미국이 치고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서 이주열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정책의 룸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들이 그런 뜻을 내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네. 예. 그것도 먼저. 예.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례로 보면 못합니다. 관례로 보면 못하고요. 예.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금통위원하고 나서도 뭐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바뀌었다. 예. 굉장히 그 몸조심을 금리에 관해서는 하던 사람인데 예.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물가를 선제적으로 할 것 같이 했는데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관례로 보면 80% 못한다. 예. 못할 것이고 예. 못하는 이유는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내년에 대선도 있고 뭐 등등인데 20% 이게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예. 이주열 임기가 지금 끝나면서 이분이 2번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내부에서 별로 평판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도대체 이 한국은행 사람이냐 아니냐 따라서 그런 어떤 그동안의 어떤 하는 출신들의 어떤 불만을 일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과거에 우리 이성태 전임 총재처럼 한번 좀 저지르고 예. 가는 뭐 그런 가능성도 아까 우리 최고님 말씀은 없지는 않은데 예. 저는 금리 못 건드릴 거라고 예. 보고요. 예. 그래서 그냥 기준 수준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새 대통령이 오고 그리고 나서 아마 4월인가 5월 달에 아마 이제 새 그 총재가 예. 선임이 될 텐데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총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이 정권이 다시 내년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면 상당 부분 금리가 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예. 2% 목표가 처절히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내년 대선에서 어떤 분이 되냐에 따라서 금리의 항배는
저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내년 대선까지는 금리의 변동은 적어도 예. 없을 것이다. 예, 내년 대선까지는 금리의 변동이 없을 거다. 미국 금리를 보는 입장하고는 또 완전히 두 분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내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전망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국내 경제에 대해서. 4% 어려울 것 같아요. 예, 4%는 어렵다. 네. 예. 왜 자꾸 4%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분기가요. 예. 1분기가 전년 동비로 1.9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 2분기,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예. 마이너스 2 이렇게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예. 보통 마이너스 1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럼 자, 지금 그 1분기라고 하면 코로나 충격이 그나마 덜했던 게 지금 1.9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죠. 코로나 충격이 컸을 작년 요맘때가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았을 때 예. 4%가 되려면은 그걸 제하고도 3%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난 4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요. 3.2, 그다음에 3.0, 2.7, 2.0으로 계속 우리 그 성장률이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4%는 전 어려울 것 같고요. 잘하면 3%. 근데 3%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예. 실제로 그 장기 추세로 보면 2% 성장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 상당히 좀 예, 그것도 힘든 거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4%는 좀 너무 과한데 성장률이 한 3%. 근데 3%도 저는 달성 못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저는 예. 조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전망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가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너무 공격적으로 네. 경제 성장률 인플레나 성장률이나 예. 너무 좀 과장한 면이 예,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국내 경제에 대해서. 지금 1분기에 1.7% 나왔으니까 수치상으로는 0.7에서 0.8 정도로 하면은 4% 이제 2, 3, 4분기가 0.7, 0.8에 가서 이 성과를 내면은 이제 4%는 갈 수 있는 수치적으로 간다면은 그러려면은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팬데믹이 재확산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접종률이 지금 계속 맞춰줘야 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4%가 저 멀리 있는 목표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한국의 원화와 달러의 약세 여러 가지 지금 보야 될 것이 너무 많고요. 저는 하반기로 들어가면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어떠한 영향까지를 생각하면 4%보다는 3% 후반대가 훨씬 더 우리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그 말씀 한국은행의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공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국내 경제에서 위험 요인으로서 하나만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재격돌, 재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격돌. 예.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120%의 확률을 갖고 재격돌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화폐까지 들어가는 인권 다 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화폐까지 포함이 된 재격돌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검승부를 한번 할 것 같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일 때보다도 좀 요란한 형태가 하반기에 온다. 요란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특수 부대를 만들 정도의 예. 요란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 하나만 아까 우리 꼽아주시다면. 최고문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사실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예. 민주당 정부가 트럼프 정부하고 다른 것은 예. 세게 때리지만 예. 세게 때려가지고 이게 상처가 더 커지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공격은 때리겠지만 그것이 트럼프처럼 완전히 그냥 전쟁까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까지는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조절해가면서 저는 때릴 거라고 봐서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예. 하반기 가장 큰 문제는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수입의 증가. 수입이 증가하면 성장률을 그대로 갉아먹거든요. 그렇죠. 지난 예. 한 2년 동안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재료를 원자재를 수입해야 할 분들이 안 해왔어요. 예. 그냥 쌓아놓은 재고 가지고 다 울고 먹었거든요. 예. 이제 그걸 메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든요. 예. 그러면 수출이 아무리 잘 되어도 수입이 폭증을 하게 되면 성장률 그대로 까먹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 요인이 특히 최근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재고는 없지, 가격은 올라가지. 그러면 뭐 원유가 됐든 원면이 됐든 미리 사둬야 된단 말이죠. 그런 예. 관점에서 전 하반기에 원자재 수입의 급격한 그런 그 재고 보충 이런 것들로 인한 부담 증가 플러스 성장률 감축 예. 그것으로 인해서 수출이 잘 되더라도 순수출 부분에서 성장 기여가 생각만큼 크게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벌써 수입 급증 저는 그게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